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강의, 새로운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문제 배점도 오늘은 5점이지만 이제 차츰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점 자체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80점까지도 아마 갈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초 문제풀이라고 해서 일반평가와 보상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부 이제 기초 이론을 처음 접하시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기초적인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제풀이를 계속 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지면서 종합 문제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를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먼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문제가 어려웠나요? 문제 어려웠나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했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실무를 공부를 하시면서 실무와 관련된 내가 풀고 있는 그 파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는 이제 기초 시간에 조금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그 파트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의 해석 그리고 자료를 빨리 분석을 하고 그 자료에서 빠르게 답안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내는 문제를 그 이론적으로 어려워하면 조금 안 되시고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온 거다라는 걸 좀 인식을 좀 하고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여기서 와서 시간 내에 푸는 걸 조금 연습하세요. 이제 빠르게 왜냐면 저희가 이걸 65분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턱없이 더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씩 이제 올리는 거예요. 11월 달 이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니까 문제에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풀이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이론 시간이 거의 1시간씩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포커스가 조금 더 문제 풀이 그러니까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딱 가지고 이제 변경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문제 풀이 하는데 위주가 조금 더 될 거예요. 시간 할애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 풀이 정도가 한 70%고 이론 설명이 한 20-30% 정도. 그리고 답안지를 직접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드린 답안지는 그냥 오피셜용으로 그냥 드린 거고 답만 맞추라는 거고 내가 실제로 답안지를 쓰면 어떻게 쓸 것이다.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답안지를 쓰면 어떻게 펼 것일까를 이제 비어있는 제공한 답안지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넣어야 될 사항을 판서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넣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 걸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12주차 문제풀인데 3주차까지는 아마도 일반 평가만 나갈 거예요. 2, 3주차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보상이랑 일반 평가랑 섞어서 나갈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그리고 생활보상 쪽은 아예 내질 않을 거예요. 오늘 개발법이 나왔는데 개발법 어떻게 하는지 까먹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파트에서 외우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 기본적인 파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스킬을 쌓아놓은 다음에 중급 때 11월달 이후에는 영업손실보상, 도정법을 하루 이틀 정도 한 3, 4일 정도 형식으로 그쪽 부분만 팔 거예요. 한 번에 그쪽 부분을 왜냐하면 몰아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한 파트를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한 5주 지나서 그 파트를 다시 보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도정법 파트는 워낙 외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몰아서 한 2, 3회 영업손실보상이랑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지나갖고 1월 달에는 이제 기본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나와서는 이론이랑 법기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하루에 5시간 정도? 그때도 실무가 많은 시간을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3시간이면 여러분 문제 1시간 40분 풀죠? 그리고 그 검토하는데 하면 한 1시간 반 지나죠? 그럼 우선 3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 문제, 기본 이론까지 다시 다 보고 법조를 언제 올 거예요? 이론 복귀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본을 계속 탄탄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번에도 처음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1단지. 우리 1단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죠? 1단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 이론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1단지라는 2필지 이상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 핵심은 그러니까 1단지의 판단의 근거의 핵심은 결국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렇죠? 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조사평가 지침이나 담보평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2필지에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부시고 난 다음에 토지를 각각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양지상에서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환경. 착공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착공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하면서. 왜냐면 실제로 평가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감정평가 의뢰가 오면 생각보다 사기꾼이 많아요. 허가서 들고 와갖고, 자, 평가해주세요. 그러면, 착공계도, 토지도 다 닦아놨어요. 갑은 닦아놨어요. 이쁘게 닦아놓고 보기에는 경계도 없어. 아직 공사는 안 했대. 지금 자금이 들어올 거래. 그렇게 뻥치고 나서 1단지 평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못 모르면 그 1단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괜찮겠는데 나중에 착공 안 하면 결국은 그거 과대평가한 거 누가 책임지죠? 저희가 책임집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냐면 사실 얘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쵸? 너무 쉽게 나와요. 1단지 여부가 너무 쉽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문제인데 우선 토지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업자가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매입만 하면 매입 대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쵸? 얘 현금으로 다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또 그 위에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기 바로 이전에 토지에 대한 담보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담보평가를 받고 토지를 저당 잡힌 다음에 그 대출금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다가 한 약 8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비선고 대치를 합니다. 이제 80% 정도 됐으면 다 지어졌잖아요. 그쵸? 다시 담보고를 잡아요. 이때. 건물을 완공될 조건으로. 왜냐면 거의 다 됐거든요. 80% 정도는 뭐냐면, 골조나 구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외관도 거의 다 됐고,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용 승인이 거의 다 나오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대출을 해서, 이때 그 건축물 대출을 하면서 이제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갚으면서 다시 대출을 받건가 아니면 목적물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때는 담보평가할 때는 토지만 잡혀 있겠죠. 그때 할 때 다시 건축물 추가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두 개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갑자기 얘는 여기서 담보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아직 이때 담보평가에서는 신축 자체가 안 한 거예요. 착공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얘를 1단지로 볼 수 있는가? 1단지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표준지 평가 지침에서는 1단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필지 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지만 담보평가에서는 어떠죠? 여기서 대출금 나온 다음에 건축하네. 그리고 튀어. 그죠? 오늘 문제가처럼 전면 필지에 있는 건 새로 가해요. 후면 필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불이죠. 새로 불을 1단지로 보면 새가 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체 필지를 어떻게 되죠? 과대평가하게 돼버려요. 그 책임을 모두 평가사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 1단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아, 이런 프로세스대로 1단지를 판단하는구나. 그렇죠?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거였어요. 1번 문제가 막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엔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거든요. 대상 토지에 대한 형상, 도로 부분, 1단지 여부를 판단하면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목관가. 이거를 협회 저희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도시지역 내에 전이 있어요. 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업지 내에서 전이 딱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콘크리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네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죠? 이게 전일까요? 도시지역 내에서? 아니죠? 그렇죠? 얘는 대평가해야 돼요. 근데 지목이 달라. 그렇죠? 지목이 달라. 지목이 달라. 그래서 비준표에 대와 전에 대한 토지가격 비준표가 쫙 나와 있어요. 보니까 대, 전 0.98 이렇게 나와 있어요. 0.98 적용해야 되나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안에서 이 대에서 건축물이 보통 지어지잖아요. 건부지가 상태가 되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 의제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목관가를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가서 지목 좀 바꿔주세요 하고 3만 원 내면 지목 변경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성업, 이건 알죠? 주상공록 지역에서의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제 나온다고 해서 아직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굳이 내가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 없는데 뭐 하러 가갖고 굳이 바꿀까요? 그렇죠?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문제를 푸시는데 괜히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특별한 논점 요기 없어요. 오늘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칠판 잘 안 보이죠? 이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나? 여기서 이것만 보여달라고 이것만 확대해달라고 그쪽에서 확대해주면 좀 좋을 텐데 내려가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쪽 보고
여태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이 많았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지 구성하는 걸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이씨는 다음과 같은 토지에 대해서 S은행으로부터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대상 물건의 확정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실무 문제는. 그러면 대상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그 다음 3, 4페이지 정도에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게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써놨냐? 여기다가 이 거래 사례. 왜냐면 그게 세 번째 페이지죠.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기준 시점인 23년 7월 1일 쓰고 담보 대상 물건 토지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조금씩 많아지는데 이제 제가 문제 만들어 보니까 좀 많은 페이지 수는 8페이지까지도 있어요. 한 문제에. 그렇다 보면 8페이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대상 물건 확정을 어느 정도 하나에 내가 고정된 위치에다가 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편해요. 자, 볼게요. 그러면 담보 토지 기준 시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물음을 볼게요. 자,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법 15점 나왔네. 배점. 이제부터는 배점도 보셔야 돼요. 배점도. 그리고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시오. 물음 3.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 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라고 하면서 5점을 줬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출제자에? 무슨 의미가 있죠? 5점이나 줬어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5점이나 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뭔가 특성이 있구나. 해당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시상가액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배점상 주어져 있구나. 근데 그 의견을 안 쓰면 5점에서 숫자만 딱 쓰면 어떻게 되죠? 배점에 10%나 득점할까요? 그러니까 가격만 딱 쓴다고 그러면. 그러면 출제자가 결정하시오라고 5점을 줬는데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숫자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해당 문제와 관련돼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소리예요. 5점을. 시험지 한쪽이 몇 점이에요? 6점이 5점인가 그러죠. 6점으로 계산을 하면 5점이에요. 한쪽 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숫자 딱 써고 이렇게 결정함 3억 이렇게 결정하면 그걸 누가 점수를 주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성의를 보이려면 그래도 한 4-5줄은 쓰고 한 칸 띄고 가격 단가하고 결정에 면적 곱해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력은 여기서 나와요. 저 시상가격 조정에서 실력이 나와요. 채점자도 저기를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결정됐고 그 앞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이 다 맞으면 뒤쪽에서 다 맞게 돼 있어요. 흐름사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자, 그럼 우리는 물음 3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배점에서. 그리고 형광펜을 들겠죠. 형광펜을 딱 들고 자료 1 대상 토지. 제가 일반적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거는 먼저 보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동 112-2, 112-2 두 필지네요. 2종 일반지구 세로가 가장형 편지 낮은데 하나는 세로 부리고 하나는 세로 가네요. 면적이 좀 0으로 떨어지게 제 근처에 있는 토지라서 그래요. 일부러 그 필지 갖고 왔어요. 지적도를 보니 한 세로가가 딱 북측 도로를 봤을 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적도상에서 도로라고 표현되죠. 도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료로. 북측이 세로 가고 동측과 서측에서 세로 불들이 붙어있는 토지구나. 지적도.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지적도까지 확인하시고 그냥 지역계획은 이제 본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훑어보듯이로 자료를 이렇게 파악하라고 그랬죠. 자료 1을 보시고 자료 2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어떤 개발 계획이 있겠구나. 자료 3, 건축 허가 내역. 아, 역시나 다를까. 건축 허가 내역이 있네요. 자료 4에 인근 표준지 공시가. 자, 인근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료 5, 거래 사례 자료. 자료 5를 딱 보는 순간 사례가 맞네. 여기서 사례 제끼고 사례 삭제하고 사례 선정하고 배제 사유 쓰는 게 핵심이네. 그렇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가 1개, 2개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거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례 선정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사례 하나, 2개밖에 안 줬는데 그거 당연히 쓰라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 거기에 핵심은 다른 데 있겠죠. 근데 사례가 많이 제공됐어. 그렇죠? 그러면 사례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선정의 문제가 논점인 거예요. 그죠?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에서 읽었잖아. 거래사례 비교법 쓰라고. 그러면 사례 7개야. 그러면 배제사유, 선정사유 다 써야 되겠죠. 왜? 31회에서 선정사유 쓰라고 했잖아요. 32회인가? 선정사유와 배제사유 정확하게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다가올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그런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써야 되겠죠. 인근 감정평가 사례. 평가 사례 있는 거 보니 그 밖에 보정치에다 써야 되겠다. 왜냐면 거래 사례가 명시적으로 주어졌으니. 물론 2개 복합해서도 쓸 수 있어요. 항상 거래 사례 나오고 평가 사례 나왔다고 해서 2개를 하나는 거래 사례 비교법, 하나는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왜냐면 함정이 또 있어. 인근의 평가 사례가 그 밖의 요인의 선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물론 기본적인 스탠다드라는 나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은 있어야 되고. 자료 7, 지가 변동률. 계산 복잡하겠구나 생각해야 되죠. 자료 8,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료 9인데 자료 7로 나왔네. 못하네 또. 자, 볼게요. 본권이 소지한 시동 일대는 전면 도로 및 획지 면적에 따라 가격 격차가 있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보죠? 뭘 제시했어요? 뭐냐면 네가 표준지든 평가 사례든 거래 사례든 이거 기준으로 선정해요. 출제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준지 선정할 때 용의주지 예우잖아요. 용의주지. 그거 말고도 이 지역 내에서는 획지 면적이랑 전면 도로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 용의주지는 물론이거니와 면적과 전면 도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표준지와 사례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얘랑 얘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집중적으로. 자, 거래 사례 및 평가 사례는 가장 비교치가 높은 한 개의 사례만 선정하여 평가액을 산출할 것. 진짜 쉬운 문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문구가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인다고 해도 뭐냐면 실수예요. 하나만 소리하는 게 아니야. 막 사례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좀 연차수가 쌓인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문구 되게 자주 보거든요. 진짜 자주 봐요. 문제를 수천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흘겨. 문제, 그 기타 사항을 흘겨요. 봤던 내용이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타 사항에 있는 내용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거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자료, 저희도 이제 문제를 내보니까 일반적인 자료들을 보시면 뭐 평가 사례, 거래 사례, 대상 토지 지적도 다 스탠다드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기타 사항과 자료 중에서의 지역 계획이든 개발 계획이든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들이 몇 개들이 있어요. 그거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아직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타 사항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그 기타 사항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장 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할 것. 네,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역 계양을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역 계양 제일 중요하다고. 지역 계양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지역 안에서의 표준적 이용 상황과
최유효 이용과 그리고 뭐 면적 등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지역 개항이에요. 이제 기출에서도 계속 그 지역 개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용도 지대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까지 포섭이 될 건지 아니면 용도상, 이용상상 용도 지역을 어디까지 내가 선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두 번씩 되새기면서 읽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권 토지가 속한 지역은 동측 대로변을 따라 동측을 딱 보니까 지적도에서 보니까 동측에 도로가 넓게 있죠. 지적도에서만 보면 기존 상가지대가 형성되어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어쨌든 우리 쪽은 아니에요. 동측이고 후면지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토지가 있는 후면지의 경우에는 주거용 및 상업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소규모 카페 등이 새로이 입주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근 지역 개발업자들에 의해 1층 근린생활시설 2, 4층은 주거용 건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즉 1층 근린생활시설 넣고 2, 3층에서 주거용 놀고 있는 주상용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출제자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용 상황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이용 상황? 최유효 이용. 그렇죠? 그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료 2.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 그래서 용도는 정해졌습니다. 주상용으로. 본권 토지 소유자인 개발업자 갑씨는 인근 지역 개항에 따라 시동 111-1, 112-2양 지상의 주상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상용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득하였으나 기준 시점 현재 공사 착공은 시행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죠?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S은행에 담보를 신청해 둔 상태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건축 허가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신축입니다. 양 필지에서야 건폐율 40%의 용적률 200%.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죠. 이게 주상용이지만 주 용도를 쓰게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가장 많은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에서 이거 뭐죠? 함정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역 계양상 주상용 건물이 들어가는 최유효 이용인 거예요. 지역 계양상. 하지만 아직 나의 토지가 1단지로서 개발될 계획은 갖고 있지만 확정은 못 지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몇 조 7조 1항에 따라서 토지를 각각 평가를 해야 돼요. 개별 평가. 그래서 1단지인 후면지에 있는 토지가 세각가가 되는 게 아니고 세로 분로해서 각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었던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에서의 그러면 이용사항 1번 같은 경우 관은 상업용이고 우선 면적이 하나는 171, 전면지에 있는 게 171이고 후면지에 있는 게 146이에요. 150대 있는 걸 다 찾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면 도로와 획지의 넓이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면적 보는 순간 다 지우면 돼요. 그쵸? 그리고 다세대는 주거용이고 주상용 다랑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호 1번 토지와 기호 2번 토지. 그쵸? 기호 1번 토지와 2번 토지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거래 사례 자료 보겠습니다. 자,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상나지 용도를 봐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 기준인 주상나지 대세로가 세장형 평지 거래일자 기준일 시점 이전이고 금융보증은 시장이자율 6%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선정이 우선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살짝 체크를 해놓으세요.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7개나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딱 이거 정해놓고 치는 순간 또 뒤에 가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던 게. 사례인은 이종일주 주상 나지 대의 세로 가의 부정형인데 어디서? 면적에서 틀리죠. 사례 3은 주거 나지네요. 우리의 최유효용은 주상용인데, 그쵸? 사례 4는 상업 나지네요. 그리고 소로 한면. 두 개가 안 맞죠? 사례 5 보겠습니다. 주상 나지의 전. 세장형 평지 면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내에서의 지목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얘도 괜찮습니다. 자, 사례 6을 볼게요. 시동 1종 일반 주거네요. 거기다가 주거 나지입니다. 면적도 틀려요. 사례 7은 뭐죠? H9. 그렇죠? 지역요인 비교 불가. 자, 그리고 완경사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죠. 사례 1은 1번 토지. 1번. 그리고 사례 5는 2번 토지. 글씨 좀 크게 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임금 감정평가 사례는 반드시 그 밖의 요인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대한 사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아까? 우선 면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타 사항에서 면적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2종 일반 주구 다 맞고 주상용. 자, 1번, 3번, 6번 중에서 교통인 소로화면이 삭제가 되겠죠. 왜냐면 전면 도로도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선정은 세로 가인 전면지, 세로 불인 후면지. 거기서 목적도 담보평가, 기준 시점도 사례의 기준 시점도 대상의 기준 시점 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호 2번 토지, 기호 1번 토지로 가게 됩니다. Y9 주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빨간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네모까지 치는 거는 바라지 않는데 동그라미는 크게 쳐놔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쳐놔요. 동그라미를. 왜냐면 숫자만 계속 있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나중에. 대상 토지는 장방형 평지. 지목은 볼 거고. 자,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답안지를 한번 써볼게요. 쓸 때 문제 1 항상 배점 쓰라고 그랬죠? 35점. 네, 그래서 평가 평가 기호를 쓰는데 이제 문제 3번, 4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바빠. 그럼 평가도 좀 빼먹고 개요만 써도 되고 로마자를 굳이 20점짜리 문제에다 로마자를 해서 그 목차를 너무 크게 잡으면 또 푸는데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 3번, 4번급의 20점짜리, 10점짜리는 굳이 로마자의 형식으로 목차를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35점 정도 되면 로마자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1, 2로 나눌 경우도 있거든요. 워낙 목차가 많이 나눠져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대상 토지겠죠. 목적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항상 뭐 쓰라고 그랬죠? 감칙 쓰고 계시죠? 답안지. 항상 감칙 항상 쓰시고, 시점이고 여기서 기준 가치도 항상 감칙을 쓰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저는 처리 방침에 있다고 봐요. 처리 방침에. 왜냐면 1단지로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 토지에 대한 형상을 각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처리 방침을 물음 1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처리 방침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돋보이고 싶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문제급은 처리 방침이 그렇게 크게 막 나올 건 아니에요. 이제 아직 기초반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김에 처리 방침을 씁니다. 첫 번째, 뭘 선택해야 되겠죠? 뭘? 체유형 판정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판정을 해요. 쓸 때. 그래서 인근 지역 내 지역 개황 고려, 주상용이 최유효 이용으로 주상용 기준 평가. 자, 실무에 있어서는 처리 방침이보다 간단하게 쓰라고 그랬죠? 막 조사를 붙이고 늘어지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수습이 안 돼, 나중에. 그 말을 수습이 안 돼. 그러니 간단하게 쓰고, 우리는 어쨌든 실무는 논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세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이론적인 한번 실력을 볼게요. 이게 가격 제한 원칙의 무슨 원칙이죠? 아직 이런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기준의 원칙. 대상 물건이, 대상 토지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감정 평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상에서의 지역 개항을 한번 표현을 한 거예요. 최유효이 뭔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대상 이게 뭐죠? 어떤 거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렇죠? 건축 허가 득하였으나 착공 전으로. 여기까지 쓰면 단점짜리야. 여기까지 쓰면. 착공 전이라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표준조사 평가 지침에서는 표준지는 소유주가 동일하면 평가할 수 있어요. 1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얘 왜 이러죠? 그렇죠. 담보 목적 고려 기호일 세로가 장방향. 이거 보여요? 밑에? 기호이 세로불, 얘도 장방향이죠? 장방향 기준
평가. 여기까지 썼으면 이 문제 파악 다 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했으면 논점 다 잡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 맞추기 이제 해야 되죠. 숫자 맞추기. 그럼 물음 1. 자. 표준지 선정. 표준지 선정하는데 용이 주지 쓸 거예요? 뭐로 쓸 거예요? 예? 아니 크게 말해 크게. 아니 그것도 쓰겠지. 근데 아까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얘가 특별하게 뭘 제시했어? 그렇죠. 얘 표준지 선정에서 용의 주지는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 출제자가 기타 사항에서 전면도로랑 그쵸? 전면도로랑 뭐지? 면적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전면도로 그래서 여기서 확정했잖아요. 여기서 확정을 안 하면 여기서 풀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가 이거를 시험 볼 때 까먹었다고 그러면 여기다 때려 넣겠죠. 그쵸?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아, 나 이거 독보해야 되겠어. 뺀 거예요. 목차를 잡고. 그러면 얘를 여기서 쓰는 사람이랑 여기서 쓰는 사람이랑 점수 차이가 없을까요? 출제자는 자기가 한 논점을 크게 부각시킨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왜냐면 여기다가 표준지 선정에다가 세로 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세로 가 기준으로 해갖고 표준지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때려 맞춘 건지 몰라서 때려 맞춘 건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뺐어요. 빼갖고 대상 확정을 딱 해버렸다니까요. 얘는 뭘 좀 안 해? 왜? 의대, 목기, 조기 자수한 다음에 대상 문건 확정 딱 다 한 거예요. 왜? 이게 감정평가의 프로세스잖아. 어디에 나요? 감치 구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흐름이 보여요. 이 친구의 흐름이. 아, 얘는 이 문제를 알고 싹 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표준지 선정에서 뭐죠? 전면, 도로, 면적, 고려. 그리고 용도지역인 이종일주, 답안지 있는 것처럼 이종일주 뭐 해갖고 써야 되겠죠. 용의주지를 써요. 그 다음에 기호 1 딱 해서 여기다가 사실 이것까지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썼기 때문에. 그쵸? 썼잖아요. 면적까지도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면적은 너무 과하게 좀 너무 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4래 잘 쓰고 기호 2에서는 세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제 사유가 좀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하죠. 답안지는 없는데 면적. 근데 면적 상위, 뭐뭐 상위, 뭐뭐 상위 이렇게 쓸 바에요. 그냥 면적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면적. 근데 이게 한눈에 다 같이 보이면 나 면적 상위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한눈에 안 보이면, 왜냐면 마음이 급하고 보면 가 쓰고 나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쭉쭉쭉쭉 나가. 이렇게 빨라. 그거 막 지우고 그러지 마. 그래 빨리 쓰는 게 나아. 차라리. 면적이랑 얘는 다세대. 주거용이라는 거죠. 아도 면적. 그러니까 결국엔 출제자는 면적 무조건 삭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라내라는 소리죠. 자, 여기까지 표준지 선정 끝났습니다.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처리방침. 처리방침을 이렇게 과다하게 뭐 노마자 목차 아니더라도 여기 물음 1 해결해서 1의 처리방침을 딱 쓰는 그런 센스 정도는 필요해요. 문제 풀 때. 기호의 평가액에서 보면 시점 수정하면 주거만 써놨는데 거기다 Y구,
주거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출제자가 Y구 말고 무슨 구를 줬죠? 그렇죠. H구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하는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해당 시군구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그게 그냥 다 자연스럽게 쓰게 연습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무조건 쓰게. 그렇죠? 자, 그 밖교인도 사례 6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왜? 엄연히 임금평가 사례에서도 면적을 다 줬어요. 전면 도로도. 그러면 이 그 밖의 요인에서 그 밖의 요인에서도 뭘 먼저 써야 돼?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용도죠. 아, 용도. 우리가 용도를 썼으니까. 그쵸? 그러면 주상용 세로가 면적 고려. 왜 용도적 막 안 쓸까요? 막 그지? 다 똑같이 줬잖아요. 그쵸? 얘 출제자는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용도적 용의주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쵸? 예, 고려 6 선정.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답안지랑 유사하게 쓰면 되고, 항상 그 밖교인 할 때, 결정할 때 2학년 반올림 하지 말아라. 저 업계에서는 반올림 안 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반올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평가액 결정할 때 939만 6천 원 했잖아요. 만약 내가 너무 바빠. 그쵸? 근데 문제에서 기타 사항에서 10세 만두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랬다고 그러면 그걸 따라야 돼. 근데 그거를 제시를 안 했으면 그냥 940만 원 하세요. 940만 원. 그게 문제 안 돼요. 그쵸? 뭐 단가를 정확하게까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아, 얘가 이 정도 수준이 맞는다. 왜냐면 939만 6천 원을 171.7을 곱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내가 득점하는 포인트보다 뺏기는 시간이 더 아까워요. 그러니까 9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연습을 하세요. 아, 뒤쪽에서 기타 상황에서 10세만 나왔다. 그럼 나는 단가 무조건 맞춘다. 세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그거 맞춘다고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기호이익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넘어가죠. 기호이익 평가액도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표준지 선정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 그래서 기호이 먼저 써버렸네요. 여기다. 기호이익 평가할 때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쪽에서 쓰시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밖의 요인도 사례 3 선정할 때 주상용 세로 풀 면적 고려 3 선정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사례 산 이렇게 쓰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시간적인 여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제사유 쓰세요. 네, 배제사유를 얘 쪽에서 한번 썼으면 그러니까 세로 가는데 전면지 쪽에서 한번 썼으면 후면지까지에서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얘가 전면지에서 다 계획된 걸 발라냈기 때문에 후면지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안 썼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시간 낭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액도 뭐 713만 천원 710만 원이나 그냥 쓰세요. 710만 원으로 연습을. 자, 물음 2. 여기서도 기호 1에 대해서 1번 사례 선정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쵸? 너무 힘들면 한 다음에 탁 찍어갖고 아니면 나오니까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막 이거 막 괜히 베껴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이걸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나중에 동영상 제공되니까 거기서 하시든가 아니면 사진 찍든가 하세요. 여기서는 저희는 이렇게 나겠죠. 물음 2에서 근데 나는 아까쯤에도 물음 1에도 이렇게까지만 하면 좀 성의 없어 보여요. 왜냐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면 더 멋지게 쓰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감칙 14주 1항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도 감칙 3항 까먹었어. 이렇게 쓰시고 얘도 기호 1토지 쓰면 1번에 사례 선정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처음에 쓸 때도 뭐죠? 왜냐면 지역경영에서 체유용을 분명히 밝혀줬으니까 주상용 쓰시고 여기도 같이 세로 가 면적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1. 앞에 처리 방침부터 이쁘게 잘 다져 놓으니까 뒤에가 이렇게 쑥쑥쑥 나가요. 그쵸? 뭐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쓰면 기호 2에서도 그냥 주상용 안 쓰겠죠. 새로 불만 쓰겠지. 그쵸? 시간 아끼려고. 그쵸?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서 비중과 간다에 금융부정 있잖아요. 자, 이 금융부정을 따로 뺄 것이냐, 목차를 잡아서 따로 뺄 것이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금융부정이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금융부정이 너무 힘주지 마. 물론 요번처럼 금융부정에서 MC든 PVF든 그 현가 개수 자체를 줬잖아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현가 개수를 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출제자가 33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현가 개수 MC에 대한 현가 개수 자체를 줬어요. 그럼 출제자 의도는 뭐예요? MC 쓰라는 소리 아니야. 거기 서 있는 그 현가 개수 중에 현가나 내가 개수 중에 내가 해당되는 1.5325 이거를 어디 있는지 찾아. 그거예요. 근데 거기다 MC 썼으면 뭐죠? 출제자 의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MC, PVAF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거에 대응하는 현가 개수가 어디서 있는지를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내가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저희 답안지처럼 이렇게 써서 빠르게 왜냐면 이거 분수 이렇게 위에다가 쓰고 아래다 분모에다 쓰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 정도 내가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갈 정도면 그냥 MC 뭐 하면 그냥 자동으로 손이 나가고 그 MC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자, 기호 2 같은 경우에도 뭐 사례 선정 쓰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결정입니다. 결정을 잘 써야지 이제. 제가 결정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 목차 하나 따줬죠. 아니 초짜 하나 따줬죠. 이게 이론에서도 쓰고 실무에서도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3번은 썼어요. 3번은 썼는데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적정한지 자료가 정확한지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자료의 양이 많은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황이나 시장과 가장 부합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특징. 저 같은 감정평가 결정에다가 우선 대상 물건에 대한 확정 얘기를 한번 해주겠어요. 우선 허가 득하였으나 미착공 상태. 허가 득 미착공 상태 상태로 1단지를 우선 볼 수 없다. 그쵸?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처리 방침을 썼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살짝 지어주는 거예요.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 뭐죠?
담보 목적이다. 그러니 이 미착공 상태이니까 1단지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거래 사례는 이 지역 개항에 따른 자, 거래 사례가 왜 지역 개항에 따른 이런 기대치가 미리 반영될까? 얘네들은 빨라요. 주상용으로 변해되는 게 빨라요. 근데 표준유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담보 목적이랑 그쵸? 때문에 안정성 고려. 뭐로 하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단가 쓰고 곱해서 최종 결정액을 결정하시면 돼요. 항상 결정액도 얘도 기호 1과 2를 구분해 갖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별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개별 금액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이죠. 이 정도만 써도 아마 거의 뭐 80% 70%는 득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상가액에 대한 결정 부분이 반드시 배점으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가 핵심이에요.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틀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상가액 조정이 없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서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물음 3번에서 끝났어. 물음 2번에서 끝냈어. 시상가액 조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하려며 두 가지 시상가액을 산정을 해놓고 결정을 안 하는 게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시상가액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상가액 조정할 때 내가 멘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목적에 집중을 해서 딱 거기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역 개항에서 맞출 것인가 대상 물건 특징에서 맞출 것인가 사실 적정한지 정확한지 얘네들은 이론에서 써요. 이론에서 막 자료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자료의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갖고 푸는 거예요. 정확한지 이 통계치 자료에서는 정확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쵸? 자료에 의한 거의 쓸 일이 없고 네, 항상 특징, 시장 개화, 목적 얘네들은 이론이든 실무에서든 반드시 써요. 그러니까 요거 정해서 항상 연습해서 쓰도록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